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또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견에 휩싸여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 편견은 바로 무신론의 편견이고 자연주의 편견이고 유물론의 편견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을 분석을 하니까 검사가 아예 용의자 중에 한 명을 제외해놓고 범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기 뭐 많은 분들이 6,000년을 믿는 분도 계시고 할 텐데 그런 편견을 한번 버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역사적 증거들이 과연 젊은 지구를 더 지지하는지 오래된 지구를 지지하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이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석 그랜드 캐니언의 형성,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과 현재 인구,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DNA에 담긴 정보, 뭐 이런 정도의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이거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원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자꾸 무슨 뭐 원소가 들어가고 뭐 중성자, 양성자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시험 삼아 제 성경 공부하는데 했어요. 했더니 대학원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떠올리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감나무에서 따면 이게 딱딱한 감, 이제 보통 뭐 대봉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잘 과정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잘 따서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홍시로 변하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처가를 갔는데 거기 감이 이렇게 쫙 있어요. 딱 제가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감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모님이 감을 또 100개를 이렇게 따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한번 뭐지 먹어볼까 하고서 이게 하나씩 다 찔러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찔렀는데 75개가 말랑말랑해졌어요. 홍시로 바뀐 거죠. 그리고 나머지 25개가 여전히 이제 대봉감이죠. 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원래 장모님이 원래 100기를 따놨다고 제가 그냥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만약에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대봉감 절반이 홍시로 바뀌는데 10일이 걸린다. 그럼 100개를 따놓으면 10일 지나면 50개가 홍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100개가 있다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렇게 50개, 물론 무작위로 되겠죠. 뭐 이렇게 순서, 이게 50개가 홍시로 바뀌면 이게 10일 지났구나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10일이 지나면 나머지 대봉감 50개 중에 또 그 중에 절반이 홍시로 바뀌니까 처음에 50개가 홍시로 바뀌었다가 또 50개 대봉감 중에 25개가 홍시로 바뀌니까 총 홍시가 75개가 있겠죠? 대봉감이 25개가 있고. 그러니까 요 절반이 줄어드는 기간을 반감기라고 그럽니다. 반이 감소한 기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반감기가 10일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반감기가 2번 지난 거잖아요. 100개가 50개가 되고 그 다음에 25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죠. 장모님이 반감기가 2번 지난 20일 전에 대봉감을 따서 여기다 놓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막 복잡한 게 있는데 뭐 다 기억하실 거 없습니다. 대봉감이 탄소인데 탄소가 시간을 지나면 질소로 바뀐대요. 자세한 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라늄이라는 또 원소가 있는데 얘가 대봉감이에요. 얘는 납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칼륨이라는 대봉감이 또 아르곤이라는 홍시로 바뀐다. 근데 쭉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반감기가 대봉감이 연시로 바뀌는 건 10일인데 탄소가 질소로 바뀌는 거는 몇 년이라고요? 여기 5,700년 정도 걸린답니다. 5,700년 정도 걸리면 탄소가 처음에 탄소 14번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5,700년 지나면 그 중에 반이 질소로 바뀌어서 있다라는 거죠.
우라늄이 납으로 바뀌는 시간은 우라늄이 100개가 있으면 45억 년이 지나면 우라늄 100개 중에 50개가 납으로 변한답니다. 그 다음에 칼륨이 아르곤으로 바뀌는 거는 12억 5천만 년 지나면 그 절반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음 가가지고 장로님 그 처가에 가서 한 게 대봉감이 몇 개인지 연시가 이렇게 찔러봤잖아요. 그러면 대봉감 몇 개, 연시 몇 개 알면은 제가 그거 반감기가 얼마나 지났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20일 지났구나 딱 알았죠. 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라늄 납은 우라늄 개수, 납 개수를 이렇게 잘 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이 돌이나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어졌겠구나.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말하면 추정입니다. 추측이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근데 제가 대봉감 이거 홍시 개수를 세가지고 장모님 20일 전에 따놓으셨구나. 딱 한 게, 저도 모르게 가정을 한 게 있어요. 가정을 한 게. 처음에 장모님이 100개를 따놓으셨다는 거를 여쭤보지도 않고 제가 그냥 지레 짐작으로 지금 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썩어서 버리거나 뭐 이런 게 없다는 가정 하에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똑같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다 아실 거 없어요. 결국은 뭐 우라늄 납이면은 우라늄이 원래 처음에는 우라늄만 다 있었다. 대봉감만 다 있었다. 이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뭐 지하수가 들어와 갖고 우라늄이 씻겨 나가고 납이 씻겨 나가고 이런 거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가정 하에 이제 이 나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이게 보시면 그 제가 딱이죠. 장모님이 20일 전에 이거 따신 거 맞죠? 장모님한테 딱 여쭤봤어요. 그리고 100개 따놓으신 거 맞죠? 처음에. 그랬더니 장모님이 다음 페이지 보면 아니 글쎄 이게 내가 따긴 땄는데 몇 개를 땄는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네. 한 180개 땄나? 한 170개 땄나? 모르겠어 잘. 그러면 이제 그러면 20일이 아닌가? 뭔가 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이렇게 180개를 땄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모님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중간에 저걸 널어놨더니 저걸 놨더니 중간에 쥐들이 와가지고 막 파먹은 게 있고 곰팡이 난 게 있어서 그걸 골라서 버렸어. 근데 몇 개 버리셨어요? 그래.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럼 점점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또 장모님이 또 한마디 더 하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자네 장인이 홍시를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몇 개 중간에 홍시를 바뀐 거를 잡수셨대. 근데 몇 개를 잡수셨는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0일 전에 장모님이 대봉감을 따셨다고 확신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 보면 이제는 오리무중에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장모님이 언제 따셨는지 이거 알 길이 없는 거죠. 바로 이게 똑같은 상황이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막 가정을 하셨죠. 자, 제가 이렇게 여기 읽어드렸는데 뭐 탄소, 아르곤, 납에 이게 뭐 들어오거나 나간 게 없고 지하수 침출이 안 돼 있고 뭐 쭉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이런 유실이 있을 수도 있고 지하수의 침출 그 다음에 뭐 박테리아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이거를 모릅니다. 몰라. 근데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장모님 100개 따셨잖아요. 왜 거짓말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20일 전에 딴 걸로 만들어 놓는 게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사실 연대 추정이 더 맞습니다. 그 연대 추정을 하는데 이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인지 제대로 되지 않은 방법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방법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아까 제가 이제 방사성 탄소 14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얘는 대봉감이에요. 그냥 놔두면 홍시로 바뀌는 애입니다. 근데 얘가 홍시로 점점 바뀌어가니까 나중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대봉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홍시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방사성 탄소 14번 얘가 질소로 바뀌는데 질소가 이제 홍시죠. 얘가 바뀌는데
반이 줄어드는데 아까 5,700년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5,700년인데 그러면은 5,000년이라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생각을 해서 10,000년이 지나면 100개 중에 25개 남죠. 왜냐하면 5,000년 지나면 100개 중에 50개 남으니까 50개 남은 것 중에서 또 5,000년 지나면 25개 남고 또 5,000년이 지나면 12개 정도 남고 그 다음에 6개 정도 이렇게 쭉 남아서 반감기가 10번이 지나면 한 5만 년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탄소가 없어져요.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있는지.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어떤 문화재가 됐건 고고학 자료가 됐건 얘네들한테 탄소가 14번 탄소, 방사성 탄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대봉감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5만 년보다 오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5만 년 지나면 얘네들은 없어져야 되니까. 다 없어지거든.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미국의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미국 전역에 있는 이제 광산에서 광물들을 이제 채취를 했어요. 여기 보면 텍사스도 있고 노스다코타, 유타주 이런 데서 이제 각각 이제 광산에서 광물들을 이제 채취를 해서 그 연대 측정하는 데서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갖고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됐을 것 같습니까? 보냈더니 여기 보시면 3,400만 년부터 3억 년까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안에는 탄소가 그 방사선 탄소, 대봉감이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5만 년보다 훨씬 더 지난 거잖아요. 이거 탄소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네, 탄소가 저렇게 남아있습니다. 탄소 14번이. 저 얘기는 쟤네들은 5만 년보다 오래될 수가 없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이아몬드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보통 지구가 형성되고 얼마 안 돼서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 의해서 이 탄소거든요. 얘도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가 이렇게 쫙 눌려져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다이아몬드의 연대는 700만 년에서 심하면 35억 년까지 봅니다. 그러면 얘네 안에 방사성 탄소 14번 대봉감 얘가 남아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5만 년 지나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려야 되니까 다 질소로 바뀌어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사람들이 또 다이아몬드도 보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군데 광산에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여기 광산 이름도 쭉 나오고 이 다이아몬드를 또 연대 측정하는데 이게 보낼 필요도 없죠. 이거는 이미 수십억 년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탄소 14번만 측정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랬을 때 여기를 보시면 탄소 14번 그 방사선 탄소 대봉감이죠. 대봉감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대봉감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다이아몬드들은 5만 년보다 더 오래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이아몬드가 5만 년 됐다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의 나이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5만 년보다 더 오래됐다. 이게 몇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요 증거만 보면 10,0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0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거를 더욱더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증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자, 요게 이제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칼륨이 대봉감, 아르곤이 홍시예요. 칼륨이 아르곤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화산이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용암이 흘러나오면 그 용암이 굳어서 된 돌들을 이제 화성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용암이 굳어서 된 게. 그러면 이제 이 칼륨 아르곤 연대 측정법은 뭐를 가정하느냐면 처음에 그 용암에 있던 아르곤은 그 기체예요, 기체. 기체니까 다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럼 처음에는 화산이 딱 굳어서 돌로 되면은 거기는 칼륨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똑같아요. 장모님이 대봉감만 따왔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칼륨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르곤으로 바뀌니까
돌 안에서 아르곤이 잘 빠져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칼륨하고 아르곤의 양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칼륨 아르곤의 반감기는 칼륨 100개가 칼륨 50개로 줄고 나머지 50개가 아르곤으로 바뀌는 반감기가 12억 5천만 년이라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또 옳은지 안 옳은지를 알려면 방법이 있어요. 화산 터진 지가 언제 아는 화산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돌을 가져오는 거예요, 돌을. 그래서 그 화성암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은데, 뭐 하와이에서 200년 전에 터진 화산, 거기 가고 이제 화성암을 채취해 오고, 뭐 이태리도 가고, 뭐 여기 미국의 아리조나도 가고, 캘리포니아도 가서 이 화성암들을 채취해 온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이 돌들의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언제 터져서 그때 용암이 딱 굳으면서 돌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 정보를 숨기고 몇 년이 됐습니다. 이 정보를 숨기고 연대 측정하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한번 저렇게 나왔죠. 자, 160만 년, 2200만 년, 4300만 년 막 나왔습니다. 뭐 돈 안 드니까 뭐 인심이 후합니다. 네. 자, 이런 증거가 바로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무턱대고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방법을 계속 아직도 사용하고 있냐? 이거를 알거든요, 사실 과학자들도. 이거는 양심이 있는 과학자면 이걸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 무리가 있구나, 이거를 측정하기에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 여기 오른쪽에 뭐 영어로 돼서 죄송한데 여기 보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뭐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뭐 성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그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생대는 3억 년 전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 지질 연대표가 언제 만들어졌냐? 이 틀이 잡힌 게 1700년대예요. 그러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언제 나왔냐? 1900년도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나오기 200년 전에 이미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1859년에 진화론이 나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화론의 토대를 깔아준 거예요. 이 지질학자들이 이런 연대표를 만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연대표에다가 이른바 지표 화석들이란 거죠. 만약에 조개를 보면 얘는 뭐 몇 억 년 전이야. 뭐 이런 지표 화석들을 다 끼워 넣은 겁니다. 끼워 넣은 거. 그래서 그러면 이걸 그럼 화석들의 연대를 쟀냐?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화석들의 연대를 쟀냐? 화석들의 연대는 절대로 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우라늄도 얼마 없고요, 칼륨도 얼마 없고 결국은 탄소를 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기물이니까 우리 몸이 다 이게 탄소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탄소는 5만 년까지밖에 못 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잴 수가 없어요, 잴 수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이게 화석이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됐는지.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저기 이제 왼쪽 아래 보면은 여기 지금 화석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이 화석이 들어있는 층의 이 연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퇴적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용암을 삐집고 들어갔고 걔가 화석이 된 게 아니니까 이게 퇴적이 됐으니까 이 퇴적되면 어디서 날라와서 쌓인 거잖아요. 그럼 어디서 날라왔는지 알고 이게 연대를 재요. 그러니까 연대를 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화석의 연대는 절대 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냐 그 화석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저기 보시면은 밑에 층에 화성암층이 있으면 그 화성암층을 이렇게 떼어갖고 그걸 연대를 측정해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500만 년이 나왔다. 그럼 또 700만 년이 나왔다. 그럼 화석 위에 있는 하나 더 클릭을 해주시면 그 화성암에 또 연대를 쟀는데 또 어떻게 운이 좋게 500만 년이 나오면 그러면 이 화석은 700만 년하고 500만 년 사이에 있으니까 한 600만 년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방법인지. 자, 다음.
자, 그래서 지금 연대 측정하고 이 지질 연대표, 그 다음에 진화 연대표, 어떻게 보면 약간 공중에 붕 떠서 서로 지금 무슨 뭐 미녀처럼 서로 매기고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명될 건 또 없는데 상상으로 만들어진 표에다가 진화 그거를 끼워 넣고 또 연대 측정을 하면 여기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공부한 책에. 분명히 연대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는데, 그래서 뭐 고고학회라든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회에 가서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아니, 그거 연대 측정이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데서 발표도 하고 질문도 했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정확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어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오차도 이렇게 많고 똑같은 돌을 갖다 줬는데 어떤 데서는 100만 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3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분위기가 이제 제가 이제 학자라면 진화론자든 뭐 지질학자든 제가 이제 원하는 연대가 있잖아요. 보통 2층에서 발견됐으면 한 1억 년 정도는 돼야 이게 논문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샘플을 채취를 해갖고 연대 측정하러 보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애는 100만 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애는 뭐 40억 년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 그 중에 그냥 비슷한 걸로 논문을 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지금 확신이 없다. 이 방법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자, 이게 엄청 멋지죠.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 캐니언 이 애리조나주에 있는데 미국에 그랜드 캐니언의 넓이가 우리나라 넓이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엄청나게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뭐 무지개떡인지 뭐 시루떡처럼 이렇게 줄이 쫙쫙 가 있죠. 가로로. 네? 이게 이제 퇴적이 된 거예요. 퇴적이 된 증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죠. 네, 아름답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이제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글에 들어가고 이제 그랜드 캐니언의 나이 이렇게 딱 치니까 500만 년에서 1700만 년 이게 걸린다고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측정했다기보다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일 과정설, 이 제임스 어튼이라는 사람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지표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 퇴적되는 속도, 그 다음에 무슨 풍화작용의 속도, 지금 우리가 관찰하는 속도가 수십억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관찰을 하니까 해저에서 바다 밑에서 1000년에 10mm 쌓인다고 그럽니다. 1000년에 10mm. 근데 요즘 학자들도 그랜드 캐니언이 바다 밑에서 쌓여서 올라온 거라고 다 동의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이 지표상에서 쌓여가지고 그렇게 쌓일 수가 없고, 바다 밑에서 쌓였다가 이게 지표가 융기가 되면서 대륙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느리게 쌓이니까 이 높이를 여기에 곱하면 이제 대략 연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륙의 이동 속도도 한 1년에 2cm 정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륙들이 다 붙어 있다가 지금의 위치로 옮기려면 그 거리 곱하기 이 속도를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한 1억 7천만 년 전에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동일 과정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이 반복이 된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거와 대립되는 이론이 이제 대격변설이 있어요. 대격변.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아니고 대홍수와 같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요즘은 지질학자 중에도 대격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일 과정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은 그랜드 캐니언이 노아의 홍수 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아의 홍수 때 온 지면이 다 물로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면을 휩쓸고 다니니 그게 얼마나 흙들이 그 물 속에 다 이렇게 휩쓸려 갔겠습니까? 완전 흙탕물이죠. 흙탕물이 가서 지구 전체를 덮고 있다가 이제 달의 인력에 의해서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좀 깊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이 해저에서 퇴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몇 개월 안에 그랜드 캐니언이 쌓여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론 증거로는 이 지구의 지표면에 75%가 퇴적층이에요. 근데 요즘이 아니고 이렇게 뭐 땅을 이렇게 파들어가면 그런 말씀 부리죠. 여기 지금 안반이 있어서 건물 짓기가 좋다.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다 안반 지형이에요. 근데 지표는 퇴적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원래는 다 안반 지형이 많았는데 뭔가 쌓아놨다는 거예요. 거의 지구 전체에. 그리고 내륙, 아주 바닷가에서 엄청 먼 내륙이나 심지어 산 위, 그랜드 캐니언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가 한 8,000m 되는 데서 해양 생물들의 화석이 그냥 즐비합니다. 조개부터 시작해서 바다 생물들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요. 제가 지금 아이오와에서 살잖아요. 아이오와는 이제 그 미국 지도를 보시면 그 정가운데에 있어요. 서해안에서도 엄청 멀고 동해안에서도 엄청 멉니다. 저희 아이오와에도 가보면 조개 화석들이 엄청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냥 널렸어요, 조개 화석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봤을 때 이런 큰 미국 대륙의 정 가운데까지도 물에 덮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잘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대홍수가 정말로 벌어졌다면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3명과 그 며느리 3명으로 인해서 이 모든 민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이벤트였잖아요. 그게 이제 전설로 구전으로 전해지지 않았겠냐. 그 증거들이 있죠. 거의 모든 민족들한테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이런 대홍수의 신화가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고, 아즈텍 문명, 그리스 문명, 인도,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인디언들이 살던 동굴에 가보면 그 홍수하고 무지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잉카 문명. 이런 거로 봤을 때 대격변설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시루떡처럼 쌓인 걸 보고 이제 동일과정설을 내가 따르겠다면 이런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7천만 년 됐다고 그럽니다. 역시 돈 드는 거 아니라 그냥 막 올립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격변설, 특히 노아의 홍수,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노아의 홍수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저게 이제 지구의 지표고 그 위에 물이 이제 다 덮고 있었죠. 그러다가 창세기 8장 3절을 보면 물들이 계속해서 땅을 떠나 되돌아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땅 위에 서 있을 때 보면 물들이 쭉 밀려 나가는 거예요. 썰물처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설명되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밑에 지각작용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하죠. 근데 동일과정설처럼 1년에 20cm씩 움직인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깊은 샘물들이 다 터져나가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 그렇다면 대륙이 이동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 그래서 대륙이 양쪽으로 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 끝은 올라가겠죠. 밀려서. 그게 지금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 서부에 있는 산맥이라든지 동부에 있는 산맥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이렇게 쫙 밀리면서 바다가 있는 쪽은 더 내려가고 이제 밀리는 쪽이 올라오니까 밀리는 쪽 위에 있는 물들이 이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육지와 바다가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양 지표를 보면, 바다에 들어가서 해양 지표를 보면 다 화산암이에요. 퇴적암이 아닙니다. 거의 다가 화산암이고 그때 이제 화산으로 덮인 거죠. 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밀려 나가면서 또 물이 쌓여 있을 때 이제 그 물에 있는 흙탕물의 그 흙들이, 입자들이 이제 밑에 이제 퇴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두꺼운데 이 그랜드 캐니언 보면 이게 지금 몇 개월 만에 이게 가능하겠냐, 그런 지금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지금 다음 페이지 그 소리가 나올 텐데 소리를 좀 죽여주시고, 네, 틀어주세요. 네. 자, 저기 보시면 이게 지금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 저 수조에다가 흙탕물을 넣어놓고 한쪽에서 다른 쪽 방향으로 흘러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지금 퇴적하는 게 지금 보이시죠? 쭉 퇴적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그 퇴적층이 움직여 나갑니다. 보이시나요?
근데 그 퇴적층이 지금 시루떡 모양 뭐가 보이죠? 이렇게 줄이 쭉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퇴적층이 한 번에 뭐 한 번 쌓이는데 뭐 몇십 년, 몇천 년, 몇만 년 걸린 게 아니고 저렇게 그냥 한 번에 이 층층이 만들면서 한 번에 쌓여 나가는 거예요. 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 쭉 움직일 때 왼쪽은 물이 얕죠. 오른쪽은 좀 깊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이 유속이 느려져요. 이게 깊어지면서. 왜냐하면 똑같은 물의 양이 지나가야 되는데 통로가 크면 빨리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파람 부는 것도 똑같잖아요. 이 휘파람 불어보세요. 그러는데 하고 부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모으는 겁니다. 모아서 이 면적을 줄여주면 공기가 빨리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좁으면 빨리 지나가고 넓으면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빨리 지나가서 오다가 갑자기 넓은 데를 만나니까 이 물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거기 있는 입자들이 내려가서 쌓이는 거예요. 저렇게 쭉 가면서 쌓이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그랜드 캐니언을 보니까 완전히 진짜 무슨 무지개떡 시루떡처럼 평평하게 돼 있던데 원래 지표면이 그렇게 평평하지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평평하게 쌓입니까? 그럼 저게 이제 물 아래에 이제 지표가 원래 저렇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저기 왼쪽에 툭 튀어나와 있는 데는 유속이 빠르죠. 좁아지니까. 그러니까 깎아버립니다. 유속이 빨리 지나가면서 오히려 저기는 깎아버리고 거기서 깎인 흙이 또 떠내려가다가 저렇게 깊은 곳, 넓은 곳을 만나면 유속이 낮아지면서 거기다가 쌓아놔요.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한 번 퇴적이 일어나면 저렇게 쌓이게 됩니다. 높은 곳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깊은 곳은 더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다음 퇴적이 쌓이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저렇게 쌓이게 되고 그 다음 층이 생기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저렇게 평평하게 쌓이고 저렇게 쌓인 후부터는 정말 평평하게 쌓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처럼 그렇게 뭐 층층이 많이 쌓였다고 그 층층이 다 수만 년,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쌓여야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저런 수조에서 실험했을 때도 두께가 막 이렇게 쌓이는데 한번 이 지구 전체의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흙탕물과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이 충분히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다는 게 설명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면 아까 그 줄무늬가 쭉쭉 나는 거 보셨죠? 그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 이거죠. 자, 다음 비디오를 보여주시면 다음 슬라이드. 자, 플레이를 해주세요. 자, 저분이 이것도 콜로라도 주립대 그 영상인데 저 흙에 지금 밀도가 다른 흙이 모래가 두 가지가 쌓여 있어요. 검은색이 좀 큰 겁니다. 그 다음에 흰색이 더 가는 모래인데 저게 위에서 부어버리면 큰 모래가 조금 쌓이다가 얘네들이 너무 크니까 그 무게 때문에 굴러 내려가요. 그러면서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저렇게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저거를 일부러 흰색 쌓이고 3만 년 지나고 검은색 쌓이고 그게 아니고 한 방에 부으면 저렇게 층층이 쌓이게 됩니다. 아까 그 바닷속에서 보이는 것도 똑같은 원리를 쌓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지금 이 퇴적층이 쌓이는데 아래층은 좀 더 멀리 가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금 가는 애들, 가벼운 애들은 더 멀리 가잖아요. 무거운 애들은 금방 가라앉고. 그러니까 가벼운 애들이 멀리 가서 쌓이니까 그게 지금 주황색이고요. 좀 큰 애들은 노란색이 쌓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층층이 저렇게 이제 분리가 되면서 생물들이 한 번에 그냥 매몰이 되거든요. 근데 오래된 지구를 얘기하는 거는 걔는 저기 맨 밑바닥은 3억 년 됐고 위쪽은 뭐 한 500만 년 됐다. 이게 아닌 걸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화석으로는 이게 어떤 게 먼저 쌓이고 어떤 게 먼저 죽은 거를 알 수가 없다. 그거를 보여주는 비디오입니다. 자,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랜드 캐니언도 짧은 기간에 노아의 홍수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안에 화석 가지고 뭔가 몇 년 됐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랜드 캐니언은 다 퇴적층이에요. 그거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뭐 화성암을 어떻게 발견해서 그걸로 추정을 하는데 결국은 다 추측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증거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럼 한번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
이 진화론, 또 오래된 지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사람은 원래 그 영장류는 그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꼬리가 짧은, 아주 짧은 거를 영장류라고 그럽니다. 뭐 침팬지, 고릴라. 그게 이제 우리랑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조상이 같은데, 거기서 한 1300만 년 전이나 500만 년 전에 이게 똑같은 조상으로부터 이게 갈라졌다는 거거든요. 갈라져가지고 지금 현생 인류가 약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하기 끝 무렵, 그게 한 12,000년 전 되는데, 그때 이제 지구 전체로 이동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사시대를 330만 년 전부터 기원전 3000년까지, 여기 딱 기준으로 3000년을 기준으로 BC 3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0년을 기준으로, 그 전은 선사시대, 역사의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이제 역사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면 청동기 시대, 여기 이게 나오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이제 역사시대라고 그러는 건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 배우셨죠? 예전에 문명의 시작, 뭐 세계사 시간에 이렇게 뭐 배우셨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이란 그쪽 중동 지방, 이스라엘 포함하는 그쪽,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들어보셨죠? 그 강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최초의 문명이 생겨났다. 그게 한 주전 3000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고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고학에서.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비슷한 시기, 약 똑같이 BC 3000년, 거기 나일강의 그 삼각주 델타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러고, 인더스 문명은 인도의 동쪽 파키스탄 쪽, 그쪽에서 약 주전 2500년 전 정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은 BC 2200년. 자,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뭐 보면은 맨 왼쪽에 아래 보면 이집트 문명이 그 피라미드고, 그 다음에 뭐 가운데 인더스 문명 그 건물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오른쪽 밑에가 이제 중국 고대 문명인데, 자, 정말 신기하게도 선사시대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와봐야 그냥 동굴의 벽화 정도 나오는데, 역사시대로 들어가자마자 이런 게 갑자기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집트 피라미드도 이거 그냥 대충 그냥 지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고도로 발달된 수학으로 계산을 다 해가지고 정확히 수학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공학까지 다 들어가야지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지금은 이거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들 이거 짓기 힘듭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갑자기 동굴에서 벽 하나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문명이 나왔나? 이거를 설명을 잘 못하죠. 지금 고고학에서는. 근데 성경이 그걸 다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약 기원전 2400년 정도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명은 뭐가 있던지 그냥 물에다 휩쓸려 버린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0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아들들로 하여서 쭉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문명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짓을 벌인 게 뭐죠? 바벨탑을 지었죠. 바벨탑 사건이 약 기원전 2300년 정도 되는데, 그 바벨탑의 위치가 또 공교롭게 문명이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쪽이 아닐까, 거기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민족들을 흩었잖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쪽으로 막 가다 보니, 당연히 나일강에 거기 비옥한 그 삼각주를 딱 보면, 우리 여기 정착을 하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또 인더스강 보니까, 여기 살기 좋겠다. 그래서 저기 정착한 게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또 더 멀리 간 사람은 중국까지 넘어가서 그게 중국 문명. 그러면 연대가 너무나 잘 맞습니다. 너무나 잘 맞어요. 고대하고. 우리나라 고조선도 뭐 BC 2300년이라면서요. 비슷합니다. 비슷한. 이렇게 오히려 성경으로 역사를 보면
너무나 설명이 잘 되는 거죠. 너무나 설명이 잘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 바벨탑으로 인해서 여러 민족이 다 흩어졌는데 결국은 전설들이 다 내려와요. 각 민족마다. 자, 홍수의 전설. 뭐 큰 배로 한 가족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그게 지금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그 수메르 그쪽에 이제 그 비석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제 쓰여진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높은 산 위에 뭐 배가 정박이 됐고 무지개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말이야 음식도 많았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오래 살았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똑같은 말도 사용했어 이런 고고학적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다 이런 자료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보면은 너무나 잘 설명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요 한자 보면은 제가 재밌어서 물론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왼쪽 그 한자가 무슨 자인지 아세요? 배선자죠, 배선자. 배선자인데 왼쪽에 그 변이 이제 그 작은 배를 뜻하는 배주자.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가 팔자, 밑에가 입구자. 입구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배 입이 8개 타고 있으면 큰 배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들들 3명과 그 각각 부인들 8명이 탄 이런 상형 문자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의 이야기가 다 이제 들어있다. 그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인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인구.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저는 이제 찾아보는 걸 좋아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한 79억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통계청 총계 거기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1960년대부터 인구 증가율이에요. 인구 증가율이 뭐 2%도 됐다가 뭐 지금 현재 보면 한 0.9% 정도 됩니다. 인구 증가율이 계속 좀 줄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인구 증가율이 한 0.9% 되니까 자, 진화론이 맞다는 가정을 하고 3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생겨났다니까 지금 보면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별로 내키지는 않습니다. 동의하기가 싫습니다. 예. 이분들 둘이 이제 이 두 분으로 시작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30만 년 전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인구 증가율을 아까 보여도 0.9%잖아요, 요즘. 근데 예전에는 음식도 좀 막 부족했고 그러니까 그래 한 0.5%로 한번 해보자. 0.05%. 아니다. 0.5%로 해보자. 0.9% 대신. 그래서 이제 0.5%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엑셀을 썼는데 계산을 거부해요. 숫자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서 0.1%를 넣으니까 숫자가 딱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10에 130승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30만 년 전에 이분 둘이 이제 시작을 했으면 인류가 그러면 인구 증가율 0.1%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사랑침례교회가 한 1000분 정도 이렇게 모시는데 그러면은 1년에 아기가 딱 1명 태어나는 거예요. 1000명 중에. 굉장히 낮은 숫자죠. 그러니까 0.1%를 넣었을 때 10에 130승명 나와요. 근데 제가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전 우주에 있는 이 원자의 개수가 10에 80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0.1% 그 숫자를 그래도 좀 비슷하게 맞춰보고 싶어서 0.01%로 넣어봤어요. 10,000명 중에 1년에 아기가 1명 태어나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그렇게 따져도 지금 현재 인구의 한 3,000배가 돼야지 이게 계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그대로 맞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노아의 홍수가 약 한 4,400년 전이니까 지금 고 연수를 해서 이제 노아하고 노아의 아들들 세 부부가 이제 탔잖아요. 나와갖고 노아 부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잘 못 낳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 세 쌍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6명으로. 그래서 옛날에 또 기근이 있고 또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랬으니까 0.9%보다는 그거에 한 절반 정도 한 0.5%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73억 명이 나옵니다. 73억 명.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말이 되는 설명인지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DNA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건 제가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DNA가 그냥 막 생긴 게 아니라 그 이른바 그 이중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이 네 가지 물질들이 네 가지 조합을 하면서 정보를 저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에 이진수가 있듯이 0하고 1로 정보를 저장하듯이 DNA는 0, 1, 2, 3 네 가지 숫자로 정보를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DNA 1g하고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최첨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그 용량의 차가 DNA가 1억 5천만 배 더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정보의 양만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DNA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정보들. 뭐 머리털이 어떻게 잘 나고, 뭐 손가락이 뭐 여기서 나와야 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다쳤는데 여기서 발가락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자리를 이게 찾아서 다 나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의 양이 인간 DNA의 경우에는 32억 페어, 그러니까 숫자가 32억 개가 있는 거예요. 32억 개.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면, 이 타자 수가 1분에 60 타면 그래도 한 1초에 한 타씩 치는 거잖아요. 그 속도로 하루에 8시간씩 50년을 쳐야지 이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보가, 유의미한 정보, 의미가 있는 정보가 DNA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물고기는 더 많아요. 더 많아서 1330억 글자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정보를 타입하려면 똑같은 속도로 2000년 걸려야지 타이핑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정보의 양이 이 정도인데, 이거는 약과입니다. 그 의미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의미는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이게 우연으로 생겼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 여름에 해변을 놀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 무인도를 갔는데 글쎄 자고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도 없는데. 믿으시겠어요? 요거 4개 이렇게 써 있는데도 안 믿죠? 근데 그 DNA의 그 많은 정보들이 그냥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화는 어떻게 보면 DNA가 변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보가 바뀌어야지 뭔가 다른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돌연변이는 좋은 쪽으로 나오는 예가 없습니다. 다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오고, 그런 안 좋은 쪽 변화가 지금 지난 진짜 수십만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계속돼 있으면 우리가 이런 멀쩡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다 하더라도. 얘는 마치 DNA의 정보가 바뀌어서 진화가 됐다는 건, 제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한 몇 페이지짜리 어린이 소설에 있는 단어를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이 처음 생겼다는 35억 년 전, 35억 년 동안 그 단어들을 막 바꿨더니 그냥 무작위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보다도 더 훌륭한 소설이 나왔습니다. 믿으실 분 계신가요? 또 어떤 거는 주판 있잖아요. 요즘은 안 쓰시죠. 주판의 설계도, 그걸 만들려면 이제 도면이 있잖아요. 그 도면을 그냥 막 무작위로 35억 년 동안 바뀌었더니 최첨단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랑 오히려 이거보다 더 심한 주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창조를 했다고 그러고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무식하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또 많은 분들이 무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 자체가 종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의 싸움이에요. 종교의 싸움. 현대에서 과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과학이 무신론과 자연주의와 유물론에 바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자라온 게 바로 그런 철학들이에요. 니체 이후에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 삶에서 몰아낸 철학들의
흠뻑 젖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런 강연을 하고 듣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으로는 사실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보면 오히려 더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오래된 지구론을 따르고 진화론을 따르는 거는 사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되는 거죠. 그만큼 성경의 교리가 약화되고 결국은 이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다음 세대가 오면 성경에서 믿을 게 없습니다. 믿을 게. 그래서 항상 이런 세대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최종 권위다. 진리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문으로 과학을 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를 할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오히려 더 말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